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저번 주에 담보물권의 일종인 유치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저당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당권 일단은 개념부터 좀 보겠습니다. 저당권. 일단 저당권이라면 저당권으로 담보 목적이죠. 그러면 나오는 개념이 일단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 보통은 부동산, 건물이나 토지겠죠. 근데 부동산 아니더라도 기타 목적물도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로 부동산입니다. 어떤 경우는 공장, 임목에 관한 법률이나 공장 재단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부동산이 아닌 목적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저희가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출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임목에 관한 법률과 그다음 공장 저당에 관한 그 법률,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입니다. 근데 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자, 채무자가 일단 하는 경우가 있겠죠. 채무자가 담보로는 어떤 채권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겠죠. 그러면 그 부동산을 담보 제공 사람이 채무자인 경우도 있겠지만 제3자,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는 물상 보증인입니다. 자, 저당권 개념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제공한 주체는 채무자가 제공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아니라 즉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채무자는 자식인데 부모님이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때 물상 보증인 그래서 채무자나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을 누가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저당권의 경우에는 이 부동산의 점유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제공자, 채무자나 제3자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물권 하게 되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눕니다. 근데 용익물권은 사용가치, 담보물권은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거다. 그 개념이 뭐냐면 저당권자는 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점유하지 않습니다. 누가 점유하냐?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합니다. 그 사용수익권을 이 사람들에게, 제공자에게 맡겨둡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 지배한다. 점유를 해야만 실질적 지배하는 건데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념적 머릿속으로 지배한다. 그래서 교환가치를 지배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 지배하는 교환가치를 저당권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단지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지상권을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있죠. 즉 사용수익권은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용수익권에 관해서 무언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런 행위들 하게 되면 나중에 경매 절차 진행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상권을 선정, 담보 목적. 바로 그 기초는 실질적으로 점유를 넘기지 않고 관념적으로 교환가치만 지배하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다만 채권 채무 관계니까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원금을 갚지 못했을 때는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그 목적물, 이 담보 제공된 목적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을 효력이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변제가 없는 경우에. 목적물부터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 채권자에 우선하여. 이게 저당권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저당권 개념은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일까? 이 논의의 핵심이 뭐냐면 채권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지. 왜 중요하냐면 채권자가 저당권자이잖아요.
그 얘기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얘기, 변제, 저당권자에 돈을 주면 채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부종성의 관점에서. 피담보채권이 변제되면 저당권은 소멸된다. 근데 이제 저당권자에게 주겠죠. 채권자가 아닌 사람한테. 채권자가 아닌 제3자,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서 저당권 설정했을 때 채무자가 이 저당권자에게, 채권자가 아닌 저당권자에게 변제를 했다 한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와 마침내 동일하게 취급해서 저당권 소멸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전세권에서. 건물 신축하는 공사업자가 돈을 못 받았을 때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죠. 보통 대물 변제를 생각할 수 있죠. 분양을 받아서 그 분양되면서 충당할 수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전세권자 설정자, 그때 나올 수 있는 개념이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현실로 지급할 필요 없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 나왔죠. 그때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근데 인정 요건이 있어요. 판례가 명시하는. 자, 근저당권은 보통 이제 판시 내용은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는 동일한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부종성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채권자하고 저당권자 달랐을 때 저당권자의 변제를 가지고서 저당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저당권자에 지급한 것으로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걸 볼 수 있는지가 그게 하나의 논의의 쟁점입니다. 그런데 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래야지만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관하여 중요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및 3자 사이의 합의가 있고, 일단 첫 번째 대법원 판례에서 방식은 뭐라고요? 합의, 누구?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제3자, 저당권의 명의자겠죠. 그리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 형성,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 형성 등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건 예시입니다. 채권양도 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 형성 등의 방법으로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되기도 유효하다. 지금 판례가 명문에 따르면 딱 요건 두 가지죠. 하나는 제3자 간의 합의,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 3자 사이, 명의자 사이 합의가 있고, 또 하나는 채권 양도 3자를 위한 불가분 채권관계 형성 등의 방법으로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다.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게 되면 저당권자와 채권자가 일치하게 되는 거죠. 제3자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제 이론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명시를 하는데 사실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보일 수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제3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이 합의 자체는 불가분적 채권관계 형성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합의 자체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가분적 채권관계 형성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단의 요건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합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분적 채권관계 형성을 보고서 실질적으로 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된 요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있으면 이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요 사유로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없다는 이유로 유효성을 부정한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합의가 있으면. 그래서 판례는 이 합의가 있는지 여부에 더 포인트를 둡니다. 이 합의는 명시든 무시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뭐가 얘기해야 되죠? 경매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매 절차 쭉 지내서 이제 경락인이 생겼죠. 보통의 강제 집행은 근저당권이, 임의경매는 저당권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해요. 만약에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유효성을 부인하게 되면 이 경락인은 경락을 받았음에도 소유권 취득을 못합니다. 이 매수에 이 경락이 기초가 되는 저당권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이 논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부를 위해서는 이렇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합의가 있구나.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있으면 사실상 불가분적 채권이 형성되어 봅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 그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속됐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담보물권의 부정성에 지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지문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유효하다고 하니까 반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근데 무효로 취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잠시만요. 이 부분이 사실 실무적으로 핵심인데 시험은 이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이 부분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는. 근데 특별한 사정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합의가 있으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속된다고 평가를 합니다. 어떠냐면 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를 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법원 판례는. 그래서 그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만 실제 지문은 그 후반에서 제3자 명의 등장시키는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은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채권 기속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채권 양도를 제3자를 위해 계약이나 불가분적 채권 형성 등의 방법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할 겁니다. 무효이다. 요거는 지금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제공할 수 있다. 제가 배웠죠.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그 경우 생각하십니다. 자, 저당권 설정이 유효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 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해가 있어야 한다. 자,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 논리 제시는 뭐냐면 물권행위다. 제가 첫 번째 물권 보실 때 물권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물권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뭐다? 유효하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다만 물권행위를 구체적으로 뭘 보는지 그게 학설적 논의가 있습니다. 학설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매계약서를 써요. 그러면 목적물에 대해 써요. 목적물, 매매 목적물, 그 다음에 매매대금. 그 매매대금 쓰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써요. 그리고 쭉 뭔가를 쓰다가 이런 얘기 나와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한다. 언제? 매매, 대금, 잔금 지급을 받은과 동시에. 즉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 등기를 해준다. 그리고 등기 이전에 이전 등기에 협력한다. 표현이 들었어요. 이 매매계약서 안에. 그런데 요 표현, 이 매매계약서 안에 이 표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다. 매매 대금 잔금과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은 등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한다는데 요게 물권적 합의라고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합의. 그리고 근데 물권 변동은 어떻게 했죠? 사실행인 등기가 있어야 물권 변동 효력이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편한 개념은 요 개념이에요. 이런 물권적 합의.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합의와 그리고 사실행인 등기가 합친 게 뭐다? 물권행위다. 그래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권행위는 이걸 물권행위를 정의하기 때문에 이게 저는 물권행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물권행위를 어떻게 정의하는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념을 잡는 게 좀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등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하실 때 요 개념을 가지고서 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계약, 뭐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한번 나중에 포맷을 볼 일이 있으시면 보세요. 계약서 쭉 보게 되면 뭐 채권, 원금, 이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을 보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변제기. 언제 변제를 한다. 왜냐하면 저당권의 목적은 채무의 변제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을 때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씁니다. 그 지연이자. 세 번째가 뭐냐면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그리고 등기 절차에 협력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권의 개념은 물권적 합의니까 물권을 저당권으로 바꾸면 돼요. 저당권 설정 합의 플러스 등기가 물권행위다. 이러한 행위가 유효하려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이 유효하려면 관리자, 그래서 그런 혼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저당권 설정이 유효하려면 이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등기까지 된 경우를 물권적 합의와 사실상의 등기를 합쳐서 물권행위다. 처분 권한 있는 게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혼동이 없습니다. 그래야 채권행위는 그 자체로 물권행위와 채권의 차이점이 뭐냐면 물권행위는 더 이상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채권은 그렇지 않죠. 채무자 이행을 청구해서 이행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 차이점이 있는데 물권행위 개념을 물권적 합의의 등기를 보게 되면 이미 끝난 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럼 물권행위 개념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공부하실 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기출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31회.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좀 개념적으로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좀 잘 보십시오. 갑은 X토지의 소유자다. 갑의 자녀 을이 병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와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갑 명의로 이조했다. 그런 다음에 X토지의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자, 보겠습니다. 을병과 공모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볼게요. 일단은 등기부를 보게 되면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저당권, 이제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권리자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소유자는 누구죠? 갑이에요. 갑이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구에는 이제 이 사람이 되겠죠. 갑구에는 이제 갑구에 돼 있을 거예요. 갑구의 소유자로. 그런데 지금 이제 병은행에 지금 저당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냥 그 경우는 어떻게 되면 좀 구분해서 순위번에서 이건 갑구겠죠. 소유자니까 을구에 이렇게 될 겁니다. 등기 목적 저당권.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저당권 설정 계약. 을구에 그렇게 기재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당권이기 때문에 채권자, 채권의, 채무의, 그 다음에 채무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 병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게 등기부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문에서 뭐였죠? 자, 채권액은 뭐와 관련됐겠죠? 대출계약이죠. 자, 대출계약인데 보통 금전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 저당권 등기하려면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가 있어야만이 저당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런데 대출계약 당사자가 누구였죠? 위조였어요. 위조라는 의미는 일단 당사자가 갑이에요. 갑과 그 다음에 누구였죠? 병.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병이었어요. 저당권 설정 계약도요. 마찬가지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은
갑과 병에 의해서요. 근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근거가 뭐라고 했죠? 당사자의 의사표시예요. 당사자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위조라는 얘기는 위조라는데 대출계약과 저당권 설정계약 위조라고 지금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갑의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갑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조를 했다는 갑의 의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위조라는 의미는 나 몰래 누군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갑의 의사가 없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는 거죠. 갑에. 그럼 의사표시, 이 대주계약에 대한 효력을 갑에게 구속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계약의 기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 나의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의사표시가 없다는, 이조라는 얘기는 갑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출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습니다. 저당권 설정계약은요. 다정히 효력이 없겠죠. 저당권 설정계약 당사자가 갑과 병이에요. 계약이잖아요. 누구의 의사표시 필요하다? 갑의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 설정계약이 효력이 없다. 자, 그러면 등기원인이 효력이 없으면 이게 무효죠. 등기원인이 무효이면 비록 저당권자의 병 명의로 등기됐다도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원인 무효 등기. 자, 저당권 설정 계약에 지금 갑의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효력이 없죠. 원인이 무효잖아요. 등기 원인이 무효이면 등기는 효력이 없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그러면 등기도 효력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위조를 했기 때문에. 자, 그 점이 하나의 포인트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또 하나 좀 아실 게 뭐냐면, 자, 본인의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위조라고 했기 때문에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없었더라도, 즉 본인이 직접 출석을 안 한 거죠. 위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지금 나타나서 했잖아요. 그럼 그러한 경우도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뭐죠? 대리예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병 입장에서는 을이 행위자잖아요. 행위자가 을인데 대리로 볼 수도 있어요. 만약 대리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병이. 그러면 무권 대리, 근데 대리가 있으면 뭐가 필요하죠? 대리 권한이 있냐 없냐요. 근데 이조기 때문에 무권 대리로 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류하려면 서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표현 대리 책임을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무권 대리로 가겠죠. 하지만 무권 대리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표현 대리 책임을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갑의 의사가 없더라도. 근데 그거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모를 했다는 얘기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님을 병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권대리의 문제, 무권대리 전제에서 표현대리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겁니다. 그 점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개념상 결국은 이게 이제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게 또 두 번째, 여기 이 기출질문에서 저희가 유효하게 써먹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대리행위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이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게 대리행위인데, 병은 이게 대리행위가 아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대리행위 문제도 아닙니다. 즉 무권대리에서 표현대리가 발생할 여지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위조라고 표현을 쓴 경우에 대출계약도 무효고, 따서 저당권 설정계약도 무효고,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 병 명의의 등기는 비록 예간사항 돼 있지만 효력이 없죠. 그럼 소유자는 방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해서 214조에서 방해배제 청구권의 행사이라서 뭐라 수다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써먹는 겁니다. 또 하나, 자, 이 등기의 무효를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설명한 게 있어요. 지금 저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그렇게 정부하고 있지만 저당권 설정 계약 등기는 처분행위죠. 처분행위죠. 처분 권한이 있어야죠. 병이 직접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그러면 갑이 직접 소유자니까 처분 권한이 직접 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유죄를 했다는 얘기는 갑이 직접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갑으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받아서 해야겠죠. 그래야만이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가 물권자 합의와 이 물권자 합의 즉 저당권 설정 등기가 유효하겠죠. 제가 말하는 그 개념. 저는 물권행위를 물권적 합의와 등기 사실행위 등기를 합쳐서 주는 물권적인 행위 물권행위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처분 권한 누구한테 있죠? 갑한테 있죠. 그러면 갑이 직접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그러면 갑이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있으면 을이 했죠. 그러면 을은 처분 권한자가 아니죠. 그러면 갑으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위임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위조를 했어요. 위조를 했다는 얘기는 처분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권적 합의, 즉 저당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이 등기는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상당히 재미있는 개념들인데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 권한인데 처분 권한자는 갑이에요. 근데 갑이 한 게 위조를 했기 때문에 갑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행위는 누구겠죠? 을이 했죠. 그러면 을이 갑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어야만이 유효할 텐데 위조를 했다는 자체는 처분 권한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지문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을 위해서 공부 실력을 위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쟁점은 뭐냐면 이 갑이 다 무효예요. 그런데 이 처분행위, 즉 무효죠. 지금 이 등기도 물권행위와 물권적 합의와 이 등기 무효인데 이 물권행위에 대해서 추인한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강학성으로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 추인 이렇게 봅니다. 근데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물권행위는 어떻게 했죠? 물권적인 합의와 플러스 사실상의 행위인 등기를 저는 물권행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출주민에서 뭐였죠?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리고 병명의 정비예요. 그러면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누가? 갑이 저당권 이전 설정 합의와 그 등기를 유효하게 추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효과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게 하나의 쟁점인데 우리의 민법 규정에는 그게 없어요.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근데 우리가 지금 추인에는 뭐 배웠었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무권대리행위 추인 배웠는데 무권리 처분행위 추인은 법 규정이 없어요. 대법원 판례는 민법 규정은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의 규정, 일부 두 가지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지만 추인하게 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권리 처분에 대한 행위 추인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핵심 포인트는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하는 이 저당권 설정 합의와 등기 시점에 소급해서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거는 무권 대리 기준을 유추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하나 생각하실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무효 행위가 지금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게 지금 대출 계약하고 저당권 물권 행위잖아요. 근데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은 지금 처분행위만 있습니다. 그럼 대출 계약은 어떻게 되냐?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이 만약에 그 공부의 관점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무효행위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은 무효행위, 지금 대출행위, 무효인 효력이 없는 대출 계약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하는 걸로 해석이 돼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물권행위, 지금 물권적 합의와 등기 추인하는 거죠. 이 효력을 인정하는 거죠. 무효인 것을. 근데 여러분 등기에 보면 저당권 등기에 뭐 쓰는 거죠? 채권에 채무자, 저당권자 쓰는 거죠.
채권행위 뭐가 같죠? 대출계약이잖아요. 결국 이 처분행위 추인의 인하는 무효행위인 대출계약도 추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의문점 생겨요. 근데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본다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부를 하셨던 분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효행위 추인의 법률 규정은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본다. 소급화 효력에서 발생하지 않는 게 법조문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하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급해서 유효하게 보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법문의 규정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본다고 하지만 그 의미가 당사자가 합의해서 소급해서 효력을 인정한 것을 효력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의사에 의해서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급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비록 무효행위에 대해서 추인은 별도로 직접적 없지만 무권리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결국은 무효인 대출계약의 효력도 소급해서 인정했다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암묵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좀 공부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개념 설명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의미를 좀 하다 보면 좀 재미가 있으시라고, 그리고 물권에 대한 법에 대한 이해를 조금 심층적으로 한번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개념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질문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갑과 병사의 대출계약은 무효다. 왜냐? 갑이 위조됐기 때문에. 위조됐다는 얘기는 갑의 대출계약 당사자는 갑과 병인데 갑의 의사표시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갑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권대리에 기초한 표현들이겠죠. 일단 위조니까. 근데 공문에 있다는 얘기는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권대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대리의사를 표출 안 했어요. 또 좀 공부를 하게 되면 현명주의. 대리가 행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이면 표시하는데 본인을 위한 것이면 표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대리를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대리행위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은 일단 현명주의, 지금 본인을 위한 건 표시도 안 했고 상대방이 위조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권대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번 병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도 무효다. 무효의 원인은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정 계약도 갑과 병 사이에 있는데 갑의 의사표시가 없잖아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다른 이유로도 있죠.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효의 원인은 원인 무효 등기뿐만 아니라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를 청구했었다. 이게 뭐죠? 병 등기는 지금 효력이 없죠. 외형상 등기가 지금 소유자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해서 구체적 표현이 뭐죠? 방해 배제 청구권에 기초해서 뭘 한다? 병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 갑이 의뢰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아니다. 판례는 소급하여 무권대리랑 동일하게 유추 적용해서 소급해서 봅니다. 다만 그렇게 보시면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을 본다. 이 질문은 어디서 나오죠? 무효행위 추인. 거기서 나온 질문이었죠. 하지만 처분행위 추인의 의사표시는 결국은 무효인 대출계약에 대해서, 대출계약도 무효잖아요. 이 무효도 소급해서 추인하는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추인의 의사가 있는 걸로 본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갑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자, 대출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 효력도 인정하는 겁니다. 변제를 했다면 내 채무 내가 효력이 없지만 대출계약 인정할게. 그럼 채무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채무자니까 뭐예요? 갚아야겠죠. 대출금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출계약에 따르면 경제적 효과는 누구한테 발생했죠? 원칙적으로는 갑이 채무자가 됐기 때문에 갑이 대출금을 받았어야죠. 근데 누가 받았어요? 그 경제적 효과는 1억 원은 지금 자녀인 을이 1억 원을 경제적 효과가 기속됐죠. 그렇죠? 1억 원은 누구한테 받는 게 원칙입니까? 갑이 받아야겠죠. 근데 누가 받았다? 자녀 을. 근데 자녀 을이 이 돈을 받을 원인이 있습니까? 없죠. 위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갑은 자녀 을에 대해서 원인으로서 1억 받은 거니까 돌려줘. 그 얘기를 어떤 방법으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할 수 있다. 그것까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1회 기출된 문제인데 참 많은 내용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이제 포인트인데 거기에 대한 판례를 보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권리자가 쟁점이 이겁니다.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저당권 설정해 준 겁니다. 권리자가 무권리 처분을 추인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럼 이 경우에 추인의 요건과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건과 방법은 뭐냐? 그 다음에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민법 130조, 133조 등을 무권리 추인의 주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에 대해서는 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그 경우에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유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가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이 부분이 포인트였죠.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권리자가 기속된다. 권리자 추인은 계약 효과. 자, 그 내용을 쓴 겁니다.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아까 갑을 생각합니다. 권리자 또는 갑으로부터 처분권을 이임받은 사람 그 얘기입니다. 권리자 또는 처분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권리가 이전되려면 물권 변동의 물권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종전의 사유가 이주의 경우는 무권리자 처분행위 대표적인 예로 앞으로 여러분이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그 상황은 위조를 한 경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처분 권한에는 물권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도 자신의 법률 관계를 스스로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는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그러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나 추인은 허용된다. 근거는 사적 자치 원칙. 자, 무권리 처분행위 추인도 가능하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추인은 처분이 미스 말고 항상 추인은 그 사실을 알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가능합니다. 항상 의사표시, 추인의 의사표시는 항상 배웠죠.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도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사표시는 그 상대방,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무권대리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하지 않다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조항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 또는 무권리자 어느 쪽 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무권대리 추인과 비교했을 때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에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와 당사들 사이의 이익사항이 유사하므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뭐가 이상하다? 무권대리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는 경우가 비슷하다. 힌트를 아까 줬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대리행위잖아요. 근데 대리권이 없을 경우에 무권대리인데 표현대리를 갈 수 있죠? 그 얘기를 했던 얘기는 비슷한 이익상황이 비슷한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내용이 뭐냐면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 무권리 처분 행위도 당연히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자 효력이 없다는 것과 133조 추인 그러니까 이 130조 유추종의 근거는 핵심은 뭐냐면 추인하지 않으면 즉 그 말은 무권대리에서는 추인의 권한이 있죠. 마찬가지로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해서도 권리자도 추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추인하게 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된다? 133조를 유추적합니다. 133조에 어떻게 됐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기본적 원칙적으로 계약 시에 소급한다. 이 부분에 이제 포인트 둔 겁니다. 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유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기속된다고 봐야 한다. 자,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추인, 계약에 그쳐합니다. 다만 유추 적용하려면 여기까지는 깊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란 또 표현도 중요한데
여기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계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권리지 처분에 대한 추인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제가 언급했던 그런 어떤 논리들은 나중에 유형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꼭 이 시험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신문을 하든 뭐라든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좀 언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 출제는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 확실하게 아시고 또 제가 설명했던 왜 이게 무효인지 어떤 논리를 거쳐서 무효가 되는지 설명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